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실 내용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와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저희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나 처분은 과거에는 회계 1급이 아니라 세무 2급에만 출제되던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전산회계 1급까지 출제 범위가 넓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난이도로 치자면 단기 매매 증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수험생들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 자격시험에서도 오답률이 꽤나 높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시험 앞두고 어렵다, 질문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매도 가능 증권 그까이 거 한번 조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기 전에 먼저 살펴보실 내용은 유가증권입니다.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 부르는 유가증권은 크게 형태에 따른 분류와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은 지분증권이라는 것과 채무증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분증권은 주식이, 우리가 주식은 지분증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국채나 사채, 공채, 보통 우리가 주식, 사채, 공채를 묶어서 유가증권이라고 한다면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하고 사채나 공채는 채무증권에 해당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회계 관련 학습을 할 때 이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는 학습을 많이 하는데 형태에 따른 분류는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십니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차이가 뭐냐? 지금부터 오픈합니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분증권은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배당을 받는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채무증권은 배당이 아니라 이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 따른 배당을 받는 건 주식, 바로 지분증권이라고 하고요. 액면 이율에 따라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건 사채나 공채라고 해서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인 문제보다는 이 내용들은 이론 문제에서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증권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유가증권은 크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 두 번째는 만기보유증권, 세 번째, 매도가능증권, 네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마지막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목적입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때 관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자격시험에는 거의 주어지진 않고 있다. 종류만,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나머지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매매 증권은 말 그대로 시장성 있는, 우리가 시장성 있다라는 말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단기 보유한다. 이건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만기 보유 증권은 시장성도 있고 그걸 만기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만기 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단기 매매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요. 사채나 공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할 때 만기 보유 증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 자격시험에는 주식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단기 보유할 건데 시장성이 없다. 시장성이 없으면 단기 매매가 될 수 없는 거죠. 혹은 시장성은 있으나 단기 보유가 아니다 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상에서 더존이 되건 K랩이 되건 프로그램상에서 매도 가능 증권을 조회하면요, 번호가 123번의 매도 가능 증권과 178번의 매도 가능 증권 두 가지가 조회가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123번의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자산에 해당하고요. 178번의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을 전표 입력을 한다라고 할 때는 회계 처리한다라고 할 때는 유동자산으로 처리할 건지 비유동으로 처리할 건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하시는데 시장성이 없이 단기 보유 목적이라면 유동이니까 123번 코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다 비유동이다라고 한다면 178번 코드 번호에 매도 가능 증권을 쓰셔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사실은 매도 가능 증권 관련 문제에서 이 코드 번호 가지고는 우리가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자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죠. 이 두 아이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이죠. 이 두 아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코드 번호가 몇 번대로 되어 있다? 900번대로 되어 있죠. 이 900번대 코드라는 건 영업 외 손익,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이라는 뜻인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코드 번호가 300번대입니다. 이 코드 번호가 300번대라고 하는 건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본이다라는 거거든요. 자본의 분류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련된 회계 처리들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관련 내용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주식은 단기 매매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번호가 123번, 178번 두 가지인데 물론 번호를 외워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는 구분을 조금 해달라라는 거죠. 자, 준비되셨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성격이 어떻게 달라? 많이 달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이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영업 외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실질적인 회계 처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첫 번째 취득했을 때 또 이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할 때 결산 시에 마지막에 처분 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100주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을 만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이 만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을 결산 시에 12,000으로 평가한다. 평가 이익이 발생하겠죠. 더불어 이 12,000에 평가한 주식을 9,000을 처분한다면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100주를 주식을 100주를 만원에 취득했다라고 가정하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란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을 쓴다라는 건 시장성이 없거나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번호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123번의 매도 가능 증권과 178번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따라서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확인하시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 차변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유가증권을 결산 시 평가를 할 거라고요. 한 주당 12,000원에 평가하면 장부상에는 100만원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시에 120으로 평가되면 금액이 올랐어요. 얼마가? 20만원이 올랐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원 증가시키면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인데 자, 여기서 취득할 때 123번이었다면 결산시도 123번으로 가셔야 되고 취득할 때 178번이었다면 결산시도 178번으로 가야죠. 이건 문제상에 나타나거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절친이 그 친구한테 물어야 돼요. 누구? 그렇죠. 합잔시한테 합계잔액산표에 가셔서 매도 가능 증권이 유동으로 되어 있는지 비유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란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 아니시죠. 수익이 아니라 무엇에 해당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서 바로 자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결산 시 평가에서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 계정 과목은 평가 손실과 이익은 비용 수익이 아니라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산 시에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처분할 때 처분 손익에서 반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결산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 평가 이익은 당기 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매도 가는 증권을 우리가 주당 9,000원에 처분한다. 한번 살펴볼까요? 매도 가는 증권을 처분하니까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은 120만원 감소합니다. 자, 이 친구 되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90만원에 파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요? 매도 가는 증권 말도 안 되는 이런 회계 처리를 이걸 졸면서 만들어서 그래. 밤에.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보죠. 돈을. 네.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을 팔았는데 차변에 또 매도 가는 증권이라 말도 안 되는. 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현금을 90만원 받았다. 그러면 12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으니까 90만원에 120만원짜리 매도 가는 증권을 90만원 현금 받고 판다면 처분 손실이 30만원 나온다. 자, 이렇게 일반적 회계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결산할 때 평가하면서 발생한 평가 이익을 처분할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120만원. 오케이. 얘는 됐고요. 차변에 또 매도가는 증권이래. 이거 아니고 우리는 현금을 팔았다. 120만원짜리를 90만원에 팔면 원칙은 3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되지만 평가할 때 발생한 평가 이익이 있다. 그러면 EI부터 먼저 상계시킵니다. 평가 이익 20만원부터 먼저 상계시키고 차이 나는 금액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매도 가는 증권을 처분할 때 반드시 평가 손익부터 확인해 주셔야 된다. 문제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절친인 합잔씨한테 합계 잔액 시산표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는요. 바로 처분하는 금액을 처리하면서 처분 손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된다. 평가 손익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관련된 회계 처리 한번 보시면서 기출문제 확인하면서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만나실 내용은 전산회계 1급 98회 결산에 나왔던 시험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는 회계 1급 문제에만 나오는 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 세무 2급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봅니다. 기말 현재 12월 31일이죠. 우리 회사가 장기 투자 목적. 자, 결론은 여기는 유동이 아니라 뭐란 뜻이에요? 비유동이죠. 비유동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주식의 취득원가 전년도 말, 당해연도 말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현재는 2021년 결산일 기준이고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을 2019년도 500만원에 샀대요. 그 상태에서 20년도 공정가액이 400이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500인데 공정가액이 400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가 발생했을 것이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원 발생했을 것이다. 맞죠? 그러면 장부상에는 지금 400만원이 인식이 되어 있고 이 유가증권을 얼마에 판다? 660만원에 처분한다라는 거죠. 장부에 적혀져 있는 400만원의 매도 가능 증권을 660만원으로 처분이 아니라 지금은 평가죠. 네, 400을 600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발생할 것이다? 평가 이익이 발생할 건데 현재가 결산일이니까 결산일 분계 확인 한번 해볼까요? 12월 31일 기준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을 증가시킬 겁니다. 자, 번호가 왜 178번이냐? 앞에 얘기했듯이 장기 투자 목적이다. 비유동이죠. 400만원의 공정가액을 660만원으로 평가하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260만원이 증가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 상태에서 대변에 원칙적으로는 평가 이익이 260만원의 평가 이익이 나와야 되지만 전년도 결산하면서 뭐가 먼저 존재해? 평가 손실이 먼저 존재한다. 그래서 평가 손실부터 먼저 얼마를요? 100만원을 상계시키시고 차이 나는 금액 160만원이
평가이익으로 갑니다. 이유는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은 둘 다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수익이 아니라 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를 해서 평가이익이 나왔다 하더라도 평가손실이 있다면 손실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 순서대로 내용을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전년도 평가를 해서 평가 손실이 반영한 상태에서 올해 평가 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바로 평가 이익이 아니라 손실부터 먼저 상계시킨다. 자, 문제 조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문제가 이해가 되셨다면 저희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102회, 전산 세무 2급 102회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위의 문제가 102회 문제고 아래쪽은 조금 유사한 문제여서 살펴보시라고 넣어 놓았는데 102회 문제부터 먼저 보시죠. 전기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이 있다.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주어진 내용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무통상에서 1,50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을 샀대요. 그리고 정기말 공정가액이 1,480이다. 자, 보시면 1,500에 샀는데 1,480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0만 원이 발생하죠. 이 20만 원에 대해서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가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말 공정가액이 얼마로 1,550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1,480만 원이던 금액을 1,550으로 올리면 당연히 평가 이익이 발생할 건데 이 평가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평가 손실을 먼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조금 전에 풀어보신 회계 1급 기출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이 70만 원 증가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답안을 작성할 때 코드 번호를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인 178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우리 지금 문제 아무리 살펴봐도 유동이다 아니면 비유동이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기존 매도 가능 증권이 유동으로 되어 있는지 비유동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48만 원의 정기말 공정가액을 1,480만 원의 정기말 공정가액을 1,550으로 평가하니까 70만 원의 금액을 증가시켰고요. 그러면서 평가 이익을 잡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평가 손실부터 먼저 상계시킨다라는 거죠. 평가 손실부터 20만 원을 상계시키시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 평가 이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좀 전에 살펴보신 회계 1급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신 102회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세무 2급 기출 97회에 있습니다. 자, 아래 97회 문제 살펴보면 위의 문제만 다르게 매도하는 증권에서 투자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비유동이라는 거죠. 평가에 대한 기말 회계 처리한다. 자, 원래 1,500에 취득을 했는데 공정가액이 1,200으로 마이너스 300이 있을 거고요. 21년도 말에 이걸 2,200으로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1,200을 2,200 평가하면 평가 이익이 어떻게 1,000만 원이 발생할 건데 이 1,000만 원을 다 평가 이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발생한 뭐부터? 평가 손실부터 상계시키게 되겠죠. 자, 회계처리 한번 해보시고 102회 문제와 97회 문제 앞에 살펴본 회계 1급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되셨다면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세무 2급 기출 97회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신다면 7월 1일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2018년 9월에 취득했던 매도 가능 증권.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에 해당하고요. 1,800에 취득을 했는데 공정가액이 2,200이었대요. 자, 1,800에 사는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액 2,200이라는 건 여기에서 플러스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해? 평가 이익이 먼저 발생합니다. 1,800에 샀던 자산이 2,200으로 4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한다. 자본으로 남아있겠죠. 다시 19년도 공정가액이 얼마로? 2,100만 원으로 줄었대요. 자, 이걸 2020년 7월 1일에 2,000만 원에 처분한다. 이걸 돈을 받는데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하고 통장으로 받았답니다. 자, 문제가 길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한다.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감소하면서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출발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이니까 코드 번호는 178번이고요. 지금 현재 장부상이 얼마로 돼 있냐? 최초에 취득했을 때 1800에서 2200으로 평가했다가 19년도에 다시 얼마로 평가를 2100으로 평가했으니까 매도하는 증권은 2100만원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돈을 받는데 얘를 얼마에 처분을? 2000만원에 처분을 해요. 근데 돈을 받을 때 수수료를 빼고 받습니다. 차변에 들어오는 돈은 1990만원. 이 1990만원은 2000만원이라는 매각 대금에서 매각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죠. 우리 유가증권을 처분하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받는다면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정리부터 하자면 매도 가능 증권은 2100만원인데요. 돈은 1990만원을 받았대요. 지금 내용만 보면 처분 손실이 발생해야 됩니다. 처분 손실 붕괴하기 전에 먼저 보실 건 전년도 평가에서 평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을 거다. 자, 설명드린 대로 뭐부터 나오셔야 되냐면 평가 이익부터 먼저 가시고 오셔야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2100만원을 1990에 팔면 처분 손실이 나와야 정상인데 평가 이익을 먼저 가지고 온다. 자, 300만원이죠. 왜 300만원이야? 애초에 1800에 샀던 것을 2200에 평가하면 평가 이익이 400만원 있는데 이걸 19년도에 다시 2100으로 평가하니까 마이너스 돼서 평가 손실이 100만원 발생하니까 실제로 남는 평가 이익이 400이 아니라 얼마로? 300으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처분 시점에서 평가 이익 300만원을 먼저 상계시키시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차이 나는 금액을 비교하면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 작아요. 대변 작은 만큼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어떻습니까? 앞에 보셨던 102회 문제보다는 지금 이 97회 문제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지 않나,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100만원 감소, 요건 정리되셔야 돼요. 그럼 차변에 돈을 받는다 1990만원까지는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2100을 1990에 팔면 원칙은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지만 전년도 평가할 때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 이익이 얼마가 있어요? 300만원 있다는 거죠. 자, 그 금액 때문에 원칙은 손실이 나와야 하나 평가 이익을 반영해보니까 실제로 이 금액이 더 크더라. 그 금액만큼 뭐가 된다라는 처분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된다면 추가로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문제 넘어갈 텐데,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매도 가능 처분한다,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한다라면 반드시 합계 잔액 산표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론 문제도 이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이급 100회 시험 쳤던 문제인데요. 앞에 풀었던 그 기본적인 회계처리 문제와 이 이론 문제가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건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먼저 21년 7월 달에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5,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1000주 5,000원이면 매도 가능 증권을 500만원에 상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12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리고 평가 이익을 얼마를 100만원을 받다라는 건 500만이던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600만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우리 이 매도 가능 증권은 1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00주에 대한 금액이 5,000원에서 얼마로 바뀐 것이다? 6,000원으로 바뀐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원의 평가 이익이지만 주식 한 주당 금액으로 보면 1000원의 금액이 평가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이 평가 이익은 자본이니까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2022년 2월 1일에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100주 얘를 3,000원에 처분한대요. 자, 여기서 판단할 거, 우리는
1000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1000주 중에서 100주만 처분하는 거죠. 만약에 1000주를 다 처분한다면 그냥 평가이익 100만원만 챙기면 되지만 우리는 1000주 중에서 100주를 3,000원에 판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판매하는 주식이 100주인데 얘가 장부상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실제 5,000원에 취득했지만 결산해서 6,000원으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이걸 3,000원에 처분하니까 결론은 처분 손실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건데 처분한 시점에 바로 이 처분 손익이 얼마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100주 6,000원이라면 금액은 60만 원이 될 거고요. 100주에 3,000원이라면 30만 원이 되는데 매도 가는 증권 100주 60만 원짜리 매도 가는 증권을 30만 원에 처분하면 처분 손실에 30만 원 발생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인 회계처를 한번 해보신다면 그렇게 되겠죠. 자, 30만 원에 판다. 내가 판매하는 주식 100주 곱하기 3,000원에서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도 가는 증권은 그 100주의 주식이 6,000원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6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실제로는 처분, 손실이 나와야 하지만 전년도 결산하면서 평가이익이 있다. 그 평가이익이 얼마가 있느냐? 10만 원이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확인할 거 왜 10만 원이냐? 전체 평가이익은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은 1000주에 대한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100주, 처분하는 100주에 대해서는 10만 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원래 5,000원이었는데 주당 금액이 6,000원 평가하면 주당 1,000원, 1,000원의 평가이익이니까 100주라면 평가이익이 1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걸 주식 일부 판매이기 때문에 주식 개수에 따라서 금액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60만 원에 매도하는 증권을 30만 원에 파는데 평가이익이 1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평가이익부터 먼저 반영하니까 차이나는 나머지 금액 20만 원이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 답은 몇 번이?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저희 이번 시간 유가증권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 처분도 중요하다.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합계잔액산표에서 전년도에 전기에 발생한 평가 손익이 있는지,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실수 많이 하시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보셨고요. 자격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에서 또 궁금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노크해달라 라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